제가 봤을 때 지금은 거의 피크점에 도달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피크를 지나고 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% 정도 하락을 해야 그래도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쪽은 괜찮아. 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으로 모일 만큼 제가 봤을 때 모였다. 네. 부동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. 부동산도 이 하락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 한데요. 예. 그 주식은 지금 매수해도 좀 괜찮다고 하셨고,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세요? 팔 수 있으면 지금 파는 것이 가장 부동산은 팔아야 돼요. 네. 근데 일단 뭐 네. 팔리지가 않죠.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. 뭐 팔리지가 않는 건데 작년도 추석 뭐 이전에 그때 이제 막 한참 부동산이 좋아가지고 막 할 때였지 않습니까? 그때 제가 KBS에서 이제 그 추석 특별 프로가 했을 때 이제 부동산 네. 뭐 그때 뭐 워낙들 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놓으니까 그걸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.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거의 피크점에 도달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피크를 지나고 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30에서 40% 정도 하락을 해야 모든 과정들이 끝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 하니까 저게 참 희한한 인간이네. 이런 거 했겠죠. 왜냐하면 뭐 그 당시에 보면 뭐 부동산이 대세 뭐 올라가고 어쩌고 하는 거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거였었는데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작년도 9월달 한번 생각해 보면요, 야, 이 가격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어. 이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 뭘 더 그 해가지고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이거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겠어.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,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1991년도부터 시작했던 부동산 조정, 그 다음에 2011년서부터 시작했던 부동산 조정, 이런 거 그랬을 때 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실거래 가격, 호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봤을 때 30에서부터 40% 정도 빠지더라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도 그런 정도 빠진다.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원래대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요, 2019년 정도 말에 부동산 가격은 거의 그때 피크가 되는 그 국면이었어요.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2019년도 11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코로나19가 나기 전 2월 달까지 4개월 동안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1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4개월 동안에 1%면 1년에 3% 올라가는 거잖아요. 실거래 가격이 3% 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거고. 네.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이상 가격이 이게 뭐 그 상승률이 굉장히 둔화되면서 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거의 피크를 치는 형태였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너무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 공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유동성에 의해서 한 번을 더 팍 튀어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된 거예요. 근데 대부분 보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은 유동성 국면이 끝나고 나면 그게 다 사라지고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지금 금리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부동산 조정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? 2019년 말 수준까지 내려가야 일단은 아무튼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들은 다 사라져버린다. 그 부분만 사라지는 거군요. 근데 그 올라갔던 부분이 얼마냐면 84%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그걸 고점에서부터 역산해서 생각해 보면 그게 한 40% 정도가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40% 정도가 떨어지면 이번에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다 내려간다. 다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정도 따져보면 30에서 40%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걸 했고, 최근에는 보면 아무튼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앞으로 부동산 어떻게 됩니까?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30에서 40% 정도 하락합니다. 네.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. 해요. 그게 제가 봤을 때, 그거 내가 제일 처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야. 네. 근데 당신들은 30에서 40이 왜 나왔어? 이렇게 하면 별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하죠.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이게 떨어지는 국면인데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태. 왜냐하면 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거래를 그해서 내가 팔려고 그러면 매수에다가 던져야 되는데 매수에다 던지는 거는
작년도 가격에서 한 20% 정도 깎아서 던져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용기가 잘 안 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그런 형태. 그러면은 2019년 아까 말 정도 가격이 유동성이 제거된 부분, 유동성으로 오른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그때가 피크였으면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? 물론 거기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죠. 네. 그건 이제 가격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떨어질 때에 오버슈팅,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 오버슈팅하고 내려갈 때 오버킬 해버려가지고 더 내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내려가고 할 수도 있습니다. 더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그래서 자기 가격에 맞는 형태로서 쭉 가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. 또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그러면 하락이 만약에 30에서 40%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게 좀 언제까지 내려갈 것인가 그게 또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. 일단 뭐 그 정도 내려가는 거는 올해가 2022년이니까요. 2024년도 뭐 상반기 이런 정도까지 내려가면 그 정도까지는 하락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 이제 하락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락한 거에서 한 4, 5년 정도에 걸쳐서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건데 이번에 2020 아주 성공적인 경우가 나온다라고 하면 2021년도 말 올해 초 기록했던 그 부동산의 고점을 넘고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. 그러면 대략 보면 2031년 정도가 돼야 2021년도에 기록했던 고점 그 부근에 도달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. 그건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경우에 그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2024년도 상반기 뭐 이때까지는 내려간다. 그 다음서부터 한 2027년도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밑바닥을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.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 올라간다.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조금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셔도 되겠네요. 지금 막 조급해 할 필요가 없겠네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. 지금 일단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은 안 되는 거고 바닥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. 근데 내가 집을 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다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르겠지만 많이들 돈을 빌려서 하잖아요. 그럼 그만큼의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를 사는 거하고 사이의 차이 그 부분만큼을 내가 집을 사는 데에 드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내가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자를 지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작은 액수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랬을 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야 그거 진짜 무책임한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사셔도 됩니다.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럼 무주택자는 은행에서 이자 안 받냐고. 이자 다 받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죠? 무주택자라고 해서 이자 안 내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면 그 코스트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. 그 다음에 지금 무주택자는 사도 됩니다. 그럼 무주택자가 산 주택은 가격이 안 떨어지냐는 거죠. 가격이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한 20억짜리가 한 뭐 6, 7억 정도 떨어졌다. 그거 사람 환장하는 일이거든요. 근데 그거는 무주택자니까 괜찮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져서 충분히 떨어져서 싸게 됐을 때 그때 사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을 가능한 한 늦게 지는 걸로 해서 그걸 얘기를 해야지. 아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주택자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 얘기.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1주택은 진리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아까 2031년 그때가 이제 전 고점을 올라가는 그게 또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게 그 책에서 말씀해 주신 그 인구 급감 문제 이런 거랑 좀 결부가 돼요?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성공적인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인구에 대한 문제 이 부분들이 별로 없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에 한번 뭐 이렇게 고점 이런 부분들에 도달해 볼 수도 있다. 그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 성공적인 경우의 조건으로서 또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금리를 굉장히 낮게 갖고 간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. 지난 20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했던 거에 요인 굉장히 큰 부분이 뭐냐면 저금리였어요. 미국의 금융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도 저금리였지만 그 이전에
미국의 IT 버블이 터지고 9.11 테러가 나고 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것도 다 이게 그 저금리 부분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인구에 관한 문제가 없고 저금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네. 성공적인 경우로 2031년 정도에 2021년 정도에 기록했던 고점을 한번 도전해보고 이런 국면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고 네. 그 두 개가 다 틀어지는 형태가 되면 이건 뭐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정말로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. 이렇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그 국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금리를 지금 그 한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한 3% 정도로 계속해서 쭉 유지해 가면서 그게 정상의 수준이니까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만큼 또 이게 부담이 커지는 거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그런 네.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. 일단 아무튼 인구 문제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, 이게 부동산이 문제가 됐고 했던 것들은 이제 그 일본에서 겪어봤으니까 야 이거 그렇게 되면 문제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건데 이게 이제 불리한 것만은 분명하죠. 네.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그래도 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쪽은 괜찮아. 네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지금 보면 수도권으로 모일 만큼 제가 봤을 땐 모였다. 아, 네. 생각이 네. 들어요. 경기도의 인구가 영남 지역 전체 인구보다도 많습니다. 부산, 울산, 그 다음에 저기 그 대구, 경상남도, 경상북도 이거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청북도 이런 데 보면 인구가 200만 명 뭐 이런 정도 됩니다. 근데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. 네.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거기에 살아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도 아무튼 뭐 산업 기반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한 사람들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. 나이 드신 양반들 거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더 이상 빠져나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모일 만큼은 모였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빠져서 어떻게 이거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아무튼 만약에 인구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만큼 상당히 큰 이 데미지를 입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거는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제 기억에 2010년도 중반에도 예. 한번 이 부동산을 인구론하고 엮어가지고 그 부동산이 앞으로 희망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. 그렇죠. 예, 예.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저출산이고 예. 인구가 급감을 하니까 그렇죠. 이제서부터는 실제적으로 인구가 예.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그 연령대별로 봤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30대 인구가 매년마다 14만 명 정도씩 줄어듭니다. 근데 그 가장 결혼을 많이 하는 인구가 30대잖아요. 그러면 14만 명이면 남자 7만, 여자 7만 이렇게 보면 7만 가구의 수요가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. 전국적으로. 네.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 대신에 또 보면 어떤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냐 하면 60대 인구 이런 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. 이 사람들은 은퇴해서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이 너무 크다라고 봐야 되죠. 40평 갖고 있는 사람들, 애들 전부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에 둘이 남았는데 내가 정기적으로 돈 벌고 하는 부분들도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집을 좀 줄이고 40평대를 30평대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만큼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보면 주택을 수요해야 되는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택을 오히려 이제 팔아가지고 줄여야 되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면 연령 구조면으로서 봤을 때도 불리한 형태가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 봤을 때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인구 구조가 안 좋은 쪽으로서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미칠 건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해보면 답이 나올 거다 네. 보는 거죠.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시점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네요. 왜냐면 또 거금이 들어가는 게 부동산이니까. 그렇죠. 예. 한번 투자 잘못했다가 예. 실거주라고 해도 잘못된 타이밍에 비싸게 샀다가는 이 노후도 계속 영향을 그렇죠. 미칠 수 그렇기 있는 때문에 제가 작년도 뭐 이렇게 해서 막 영끌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네. 언론이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얘기 중에 하나는 영끌 이런 네. 얘기다.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
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한 4억인데 네. 은행에서 한 3, 4억 정도 빌리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한 2억 빌리고 해서 한 10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집을 아무튼 샀다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피크가 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죠? 10억짜리가 6억이 되고 하는 것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다. 그건 한 1년 반 내지 2년 정도면 그렇게 떨어진다. 지금 이미 벌어졌잖아요. 예, 50% 그렇죠. 떨어진 데도 근데 있고.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네. 만약에 10억짜리가 6억 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본은 다 사라져버린 그렇죠. 거잖아요. 네. 남은 거는 뭐냐면 은행의 빚 4억과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2억만 남은 거고 대신에 그거에 따른 이자는 은행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2배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렇죠.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 다 사라져버린 거고 삶의 의욕을 잃죠. 예, 깡통돼 있는 주택만 나한테 남아 있는 거고 대신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진짜 사는 거 자체가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. 그리고 그 잘못된 판단을 때문에 자기 인생에 거의 10년 아니면 막 크게 되면 절반 정도를 아무튼 허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언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거 하면서 영걸 뭐 해가지고 마치 지금 안 하게 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거꾸로 가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갔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간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. 가슴이 아프다 정말.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구나라고 해서 정말로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뭐 언론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이 시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센터장님이 써주신 책도 읽고요. 영상도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는 잘해야 되잖아요. 지금까지 그렇죠. 벌어지는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잘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센터장님 제가 전반적으로 좀 질문을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좀 빠지신 건 없으시겠나요? 네, 전반적으로 거는 다 짚은 것 같고 마지막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투자도 그렇고 그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모든 투자는 나의 삶에서 두 번째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근로소득을 만들고 이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명심을 하시고요. 웅달 책방이니까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책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주식 투자가 하는데 주식 관련한 책 이런 것들은요. 그냥 기초적인 서적 한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.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. 이게 제가 이제 여러 번 그랬지만 오랜 시간 동안 주식시장을 봐왔잖아요.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. 왜냐하면 주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뭔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다.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된다. 그리고 그거는 대략 한 1년 정도면 대부분 다 커버가 된다. 그러니까 아주 좋은 책을 주식 관련해서 이건 아주 괜찮은 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습득이 되니까 그거 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다. 경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러는 것들, 경제와 관련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고 맨 마지막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인간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심리적 왜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. 왜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른 주가에서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할까?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쌓는 것들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경험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식 거 해가지고 이 책 저 책 해가지고 막 할 필요 없이 봤을 때 이게 참 괜찮은 책이다.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보시고요. 그 다음에는 주식 관련한 책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역사와 관련한 책들을 보고 심리와 관련한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하시면
제가 봤을 때 주식에 몰입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다. 이렇게 지금 봅니다. 저는. 세 번째 위기, 세 번째 기회는 꼭 읽어봐야겠네요. 아, 센터장님, 저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가 들어서 예. 한 가지만 좀 더 예. 여쭤보겠습니다. 그 부동산에서 이렇게 대세 흐름을 짚어주셨잖아요. 이렇게 앞으로 30%, 40% 더 하락할 수 있다?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있잖아요. 어떤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.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적다.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입주 물량이 적다. 또 예를 들면 또 호재가 있다.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안 떨어지는 걸 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네. 종합 코스피가 내려가는데 네. 그 코스피가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. 그 그렇죠, 중에 보면 그래도 뭐 건질 수 있고 뭐 이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. 그런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확률의 게임인 거예요. 네. 코스피가 올라갈 때에 내가 그 중에서 주식을 사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60% 넘게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는 코스피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, 반대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은 10% 정도로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. 네.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, 나는 보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.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적인 형태의 투자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내가 10%에 있는 종목들을 제대로 선택했을 수 있는 가능성, 그거를 선택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 90%보다는 월등히 적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, 개중에는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고 뭐 이러는 것도 있겠죠. 근데 내가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 지역을 그래서 하겠느냐. 그건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게 되기 때문에, 물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,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네. 하는 거죠. 네, 센터장님 끝까지 이렇게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.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? 예. 네.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위기, 세 번째 기회에 이종우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